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실패 없는 귀농이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농업기관의 조언을 성공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경험을 통해 실패를 줄여라. 청년 농업 창업 6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2,700제곱미터 하우스의 토마토는 그들의 노력이고 결실입니다. 임대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지자체 기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실패 없는 귀농을 하실 수 있도록. 대도시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동료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귀농을 준비했습니다. 토지를 사지 않고 부지 임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비용은 농민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출과 지원, 개인 비용 등 6년간 직접 소요 비용은 약 6억 원이 들었습니다. 수익은 5년 차부터 발생했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줄면서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사람 통해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셔서 이 작물에 대한 자기가 확신을 가질 때쯤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들어왔을 때 뭐를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목표 의식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부부는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시설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일손이 덜 가고 출고 단가가 안정적인 토마토 재배로 연간 이모작 방식으로 재배 효율도 높였습니다. 월급쟁이처럼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수익이나 성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를 하고,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 부부는 귀농은 이사가 아닌 이민이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소하고 낯선 환경임을 강조합니다. 청년 여러분, 농사 지으러 많이 오세요.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전통시장에 들어선 청년 창업 공간인 청년몰. 하지만 청년 점포 4곳 중 한 곳은 1년도 안 돼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시는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4개월 전 문을 연 대구 상격시장 청년몰. 대구 제1호 청년몰이란 간판을 내걸은 이곳엔 창업을 갓 시작한 청년 점포 16곳이 들어섰습니다. 가게들마다 맛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중엔 지역 주민들과 인근 회사원, 대학생들로, 또 주말엔 SNS를 보고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장소가 우리의 마음대로 앉아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차까지 다 곁들여 갖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여기 오는 거지. 시장도 볼 겸. 상인들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임대료만 내고 그 임대료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가격은 낮추고 음식의 질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전국의 청년몰 점포 4곳 중 한 곳은 1년도 채 안 돼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줄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 저희처럼 청년 상인들이 모아놓고 사실 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장사를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가는 그 빈 점포로 인해서 조금 더 장사에는 사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구시는 올해부터 청년 창업의 전과 후를 뒷받침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창업 전엔 실패를 줄이기 위한 청년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요식업 분야에서 3개월 동안 미리 가게를 열어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실패한 후엔 제도 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창업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폐업을 막을 실질적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영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와 청년 마을 일자리 뉴질 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35살인 최건화 씨는 폼블럭이라 불리는 단열 벽지 제조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시공할 수 있는 단열 벽지와 에어컨 실외기 덮개를 생산합니다.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의 온도를 20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을 지어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해서 꼭 이런 벽지 형태가 아닌 이제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험 기간에 통해서 뭐 시험 성적도 받아놓은 상태고 이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뭐 많은 효과를 안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안에 공장을 제조로 이렇게 저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지만 경험이 부족해 창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명의 청년 창업가가 배출됐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 마을 일자리 누릴 사업을 추가를 실시하여 지역 내 청년 창업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립한 상공회의소에 있는 청춘 공감 카페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창업 성과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사는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 나와 있죠. 자, 먼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네. 지난해 실시한 사업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인데요. 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경북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면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말에 공고를 해서 1기를 모집을 했는데요. 예.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은 64개 팀이 됐는데 중간에 포기한 팀이 있어서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팀은 모두 53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 53개 팀 중에서도 좀 잘 운영되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1개 중도 포기 팀, 이 포기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네, 실무 담당자가 그 포기한 팀들의 전화를 돌려서 그 이유를 확인했는데요. 네. 그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경우는요. 다른 지역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경북에 분점을 내려고 신청한 경우여서 이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으니까 이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경우고요. 다른 이유로는 팀원이 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기존 직장을 계속 다녀야겠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 청약을 해둬서 이 주소지를 옮길 수가 없다. 또 시작해보니까 본인은 사업 역량이 없는 것 같다. 또 가족이 반대한다. 또 자부담이 필요하던데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고를 좀 자세히 보지 못하고 온 경우도 있고, 네. 막상 또 내려와 보니까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이유가 좀 맞습니다. 제각각인 것 같은데. 네.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게를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무기관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예. 부분이 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비, 홍보비, 컨설팅비 등의 운영비로 각 시군에서 사업 신청자 1명당 250만 원씩 실무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00명을 모집하면 2,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죠. 또 게다가 경북도에서도 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예. 그에 비해서 이 담당자는 이 경북의 권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이걸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일기 참가자와 통화를 해보니 이 사업을 시작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온 게 한두 번 정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이런 가운데 경북도에서는 지금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2기를 또 모집 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는 4월 5일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동일하게 100명을 모집하고요. 의성군은 최다 인원인 1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실무기관인 경북경제진흥원은 기존에 하던 이 청년 지원 사업을 하면서 1기 때 53개 팀 94명을 관리를 했었는데 여기에 또 2기, 그러니까 최대 100명을 추가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담당 실무자가 업무 과부하를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2기까지 모집이 된다면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금 현재 영업 중인 곳 중에 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외에 이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이 다른 지역의 커플이 경북에 와서 창업을 하면 1인당 3천만 원씩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 10쌍을 뽑았는데요. 현재까지 포기한 팀이 없이 모두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그 이유로 아무래도 이 부부가 지원을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귀촌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부터 확실하게 그 정착할 의지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요 마을에 지역사회에 저희가 안착을 굉장히 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안동에서 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더 사업이 확장되거나 운영이 잘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예, 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저도 취재를 했지만 우리 김 기자가 취재를 해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경북에 이 청년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앞서 말한 사업들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청년 농부 정책은 또 경북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한눈에 이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큰 규모의 실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구 지역 청년 창업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김태훈 대구시 창업진흥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 지역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 때문에 해마다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요? 대구시의 인구 비중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타 지역으로 순유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작년 통계를 보면 20대에서 한 6,000명 정도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로 직업이나 교육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꼭 있어야겠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는데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창업 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창업 전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업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그 예비 창업가나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시시드 청년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망한 아이템을 가진 만 18세에서 한 39세까지 청년이 지원할 수 있고요.
창업 자금이나 교육, 컨설팅, 해외 진출 사업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 창업 기업 지원 사업으로 C랩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0개월에 걸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간도 제공하고 교육이나 분야별 전문가가 1대1 전담 멘토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이 평가를 통해서 1억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또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밖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업의 풀이 많이 확대를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좀 대표적인 부분이 이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GIF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업은 창업가나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제 축제 장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창업에 관련된 관심을 또 가질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은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청년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취업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이전에 좋은 아이템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만 있다고 창업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창업 지원 기관들이 그 지역에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좀 멘토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창업을 시작을 해야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의 그 신청을 통해서 창업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좀 사전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기업들이 많이 좀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제 또 지역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대구시에서도 많은 그 지원 사업과 또 이렇게 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이 그 지원을 할 테니까요. 많은 그 젊은 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구시 창업지원과 김태우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성사직제가 28일 수성구 노변동 사직단에서 열렸습니다. 사직제는 원래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한 해 풍년을 기원하며 올리는 제사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리는 전통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지역 유림과 주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발전 등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안녕을 기원하고 또 우리 행복 수성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성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염원하는 사직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3살배기 유아를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유아를 때리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해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B군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팔과 다리를 심하게 잡아당기고 10여 분 이상 원내에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자연스레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주시 등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사업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연구 용역 결과, 장기 전기발전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또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 예산을 지자체가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북 지역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282명의 올해 신고 재산 평균은 6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소했고, 시군의회 의원 279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13억 9천만 원, 경북 공직자 평균 재산액은 15억 원, 도의원 평균 신고액은 12억 5천만 원, 시장 군수는 10억 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 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2020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학교와 수험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며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지난해처럼 문항수 70%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공사장 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건설 공사장과 시멘트 공장, 비금속 제조 사업장 등을 돌며 먼지와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진 시설을 설치했는지, 건설 자재와 폐기물 등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현장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은 별도로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늦은 밤 상가 창문과 방충문을 절단기 등으로 부수고 침입해 현금 통장을 훔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국을 무대로 총 10일에 걸쳐 현금 등 620만 원을 절취하고 훔친 통장으로 52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봄철에 발생하는 화재 원인 1위가 주의 부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소방서가 최근 5년 동안 경북에서 일어난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5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특히 봄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이 빈번해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주 불국사역을 살리기 위한 주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국사역은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오는 2020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불국사역 살리기 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모임을 구성하고 역이 폐선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1918년 문을 연 불국사역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아 코레일이 철도 기념물로 지정했지만 동해 남부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새 노선이 개통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9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던 대구 미술관장 자리에 최은주 현 경기도 미술관장이 선임됐습니다. 대구시는 전문가들의 심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명의 지원자 가운데 최은주 관장을 대구미술관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최 관장은 서울대 서양화과를 전공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5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5년부터는 경기도 미술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1급 발암물질 벤젠이 다량으로 검출된 의성 쓰레기 산에 대해 경북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성 쓰레기 산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마을 논밭 한가운데 자리한 무려 17만 톤에 달하는 일명 의성 쓰레기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큰 화재는 진화됐지만 작은 불은 최근까지도 계속돼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몇 년 전에도 좀 이슈가 되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2월에 큰 불이 나면서 널리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더미 속에서 네. 또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소방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각종 사업장 폐기물들이 20m 넘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 예. 재활용 처리를 위해서 수집한 쓰레기가 무려 17만여 톤, 허가 물량이 2천여 톤이었는데 약 80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지난해 화재 이후에 여전히 이 쓰레기산의 매캐한 악취와 침출수, 또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주민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조사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다량으로 검출됐고 이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의성구는 주민 대책으로 마을회관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만 좀 내놓고 처리에는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벤젠 다량 검출에 앞서서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또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독성을 내뿜은 침출수 등이 네.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서 또 1,300만 명에 이르는 영남인들의 식수원이 또 오염됐다, 이런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체는 운영을 포기한 상태고 전 업체 대표 등 2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결국 해당 지자체인 의성군이 추가 예산 53억 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처리업체를 지금 물색 중입니다. 네. 확보한 예산으로는 우선 화재 위험이 큰 가연성 폐기물 2만 1,000톤 정도를 선별해서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얼마 전에 이 관련 업체 대표가 구속이 됐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지금 의성지청은 지난 20일 쓰레기산의 주범인 이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 씨 네. 그리고 동거인인 B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 씨하고 B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을 운영하면서 허가된 물량보다도 무려 80배 이상 많은 17만 3천여 톤의 폐기물을 반입해서 쓰레기산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또 이 과정에서 10억 원의 그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쓰레기산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 주민에게 악취와 화재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주었다. 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쓰레기산 화재는 경북 의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경북 성주에 있는 쓰레기산에서도 불이 며칠째 이어졌었죠.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성주에서도 쓰레기산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의성의 쓰레기산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불에 잘 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요. 네. 불씨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주군은 화재 현장에 오염된 물이 4km가량 떨어진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네. 인근 배수로에 2가지 쌓았는데요. 네. 당시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적어도 6,000톤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건 역시 모두 불법으로 적재된 폐기물이었습니다. 폐기물 야외 적재를 위한 허가도 전혀 받지 않았고 또 수천 톤의 폐기물을 그냥 쌓아놓기만 했는데 성주군은 지난해 말에 이미 해당 업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폐기물 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불법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지금 언론 매체인 CNN에서 외신에서 지금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이 보도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국의 쓰레기산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건데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고 경북이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큰 틀에서 전국을 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외신 사항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이제 CNN 방송이 지난 3일, 현재 시각으로 지난 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좀 세계적인 망신을 사게 됐다 이런 소개가 나왔는데 의성군 단밀면이죠. 여기에 이제 그 폐기물 처리장에 쌓여 있는 거대한 폐기물 더미를 카메라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저도 외신을 봤는데 좀 망신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 쓰레기산을 배경으로 리포트를 하는데 17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가 타면서 연기와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쓰레기산, 이른바 쓰레기산을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 환경부가 집계한 자료고요. 1톤이 넘는 쓰레기 더미의 개수가 전국적으로 무려 235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규모만 따졌을 때 의성군이 17만 톤인데 전국적으로 합쳤을 때 약 120만 톤에 이른다 이런 결과를 내놨고요. 이 쓰레기 더미들이 높게 쌓여있는 산 같다고 해서 마치 쓰레기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식으로 좀 발견되지 않은 곳까지 추산을 한다면은 이 수치를 훨씬 웃돌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 쓰레기산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235개, 120만 톤에 달하는데 절반이 지금 이제 경기도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경북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쓰레기산이 곳곳에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 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 경북에만 해도 의성군을 포함해서 모두 30곳에 이런 쓰레기산이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8만 6천여 톤이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산이 생겨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재활용 업체 또는 이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일정 부지를 좀 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이 쓰레기를 받아와서 쌓아놓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제 가져온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매립지 또는 소각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업체가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쌓아놓기도 하고요. 또 비용 문제를 들어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들어오는 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매립지에 쌓여 있는 게 초과되면서 쓰레기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보통은 이제 업체 대표에게 양을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쓰레기가 이제 포화 상태가 다다르면 이제 업체 대표는 지자체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어떨 때는 도주를 합니다. 또 아니면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되면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쓰레기산은 계속 방치가 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쓰레기산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이제 피해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악취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쓰레기가 부패하고 그러면 이제 마을 전체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가 하게 되면 자연 발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의성이나 성주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이런 연유로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검은 쓰레기산에서 나온 화재로 유독가스가 퍼지기도 하고 또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한 달에 여러 건씩 소방서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런 피해가 불이 발생했다 이런 신고가 여러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번 쓰레기산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인 평균 98.2kg, 거의 100kg으로 세계 1위라고 하죠. 때문에 지금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처리는 막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 CNN도 좀 지적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CNN이 아까 이제 의성의 쓰레기산을 보도할 때 지적한 문제가 플라스틱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용을 한 게 있는데 리포트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는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외신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거였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말씀하셨듯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소비량이 98.2kg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정도 수준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쓰레기는 재활용이 또 원칙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 또 수출되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쓰레기를 태울 때 이제 나오는 다이옥신이 있는데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퍼지면서 2011년에 611곳이었던 국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지난해에는 395곳 정도로 줄었거든요. 줄었군요. 네. 대신 소각하는 대신에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중간 처리 업체가 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또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혼합 폐기물이 많아서 좀 예의치가 않았고 대부분 매립지나 중국으로 향했는데요. 그중 일부가 지금의 쓰레기산이 됐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부는 지금 2020년까지 모든 쓰레기산을 처리하겠다고 지난 2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자체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라고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환경부는 그 2022년까지 전국에 방치된 약 120만 톤의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불법으로 폐기된 쓰레기를 처리할 당사자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이제 주민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직접 해당 불법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런 방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우선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책임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겠다. 그리고 또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이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쌓아놓기만 하고 처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결국 지자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책임자가 사실상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 이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제 국내 소각 처리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이 인력 부족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환경부의 그런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해결책을 찾는 데에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좀 잘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짚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공장, 소각장, 발전소 같은 이런 배출 시설이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만한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만한 곳이란 땅값이 좀 싸고 주민 민원도 그럭저럭 좀 버틸 만한 곳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약자와 저소득층이 많은 곳들을 업체들이 좀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환경 피해와 또 환경 혜택은 좀 불평등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환경 오염 자체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환경 약자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하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부가 이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로부터 오염시설 부지를 선택할 때는 농촌 대 도시의 위험시설 입주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취약계층과 관련한 오염시설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권고를 받은 건데요. OECD로부터. 예를 볼 수 있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오염과 환경약자, 환경피해와의 관계분석이라는 논문을 내놨는데 우리나라의 환경 불평등 현상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환경약자와 환경오염, 환경피해에 관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비율, 주요 수질 및 대기 배출량,
환경 관련 질병 사망자 수 등 26개 지표를 선정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환경 질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경북 의성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경남 의령군, 경남 합창군, 이른바 농촌 지역이 뒤를 이었는데 논문에 따르면 환경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이나 신체적 약자가 많은 곳에서 오염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시행하게 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올해 안에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국내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지금 표현을 환경약자 또 환경불평등 현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단어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북 의성 그리고 성주의 쓰레기산 화재 처리로 처리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마무리될 것이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산적한 문제인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의성의 쓰레기 화재는 아마 지난달 초에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그 연기가 나오고 있고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의성군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51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우선 2만 1,000톤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방치된 폐기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언제 처리가 될지는 참 요원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1일 성주군에서 발생한 그 불은 7일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렇지만 소방당국은 잔불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성주 화재가 이제 진화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의 불안정한 쓰레기 처리 구조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사실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단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 폐기물을 빨리 그리고 또 싸게 처리를 하겠다는 이제 불법 수출입 업체나 또는 불법 처리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기승을 부리게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는 더욱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앞서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국내 1인당 그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이나 그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수입 금지를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쓰레기나 이제 폐기물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버릴 곳이 없다면 결국은 이제 어떤 게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플라스틱을 사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줄여서라도 그 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고민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요. 전 국민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전국 불법 폐기물은 약 12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수출길은 막히고 또 국내에서 처리하던 방식마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 돈 없고 힘없는 지역의 주민들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와 해결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며칠째 대기질이 조차 못해내다가 하늘에 구름까지 많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와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한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말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어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토요일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토요일 한낮 기온 13도, 일요일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